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우리 국회 상황을 아쉬워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이후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현지에 급파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이틀 협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우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한국적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을 거치며 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거치면서 법안을 논의할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것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미국 측하고 이해를 같이 하겠다. 이에 따라 한미 상호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됐다는 게 김 장관 설명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관세 재부과를 위해 관보 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관보 개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에 온라인 플랫폼법, 쿠팡 문제가 있다는 추측도 나왔지만 김 장관은 관련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원풀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국내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논의는 단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었던 이슈입니다. 김 장관은 귀국 후에도 화상으로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현지 협상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바통을 넘겨받게 됐는데 한미 간 줄다리기에 따른 관세 불확실성이 쉽게 거치지 않게 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 미 무역 대표는 물론 미 조야를 두루 접촉하며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워싱턴 DC 외교전 바통을 이어받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주말에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연방의회, 미 업계와 싱크탱크 관계자들까지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USCR 그리고 또 의회 등등 또 여러 또 중요한 예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등과 만난 데 이어 접촉면을 더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 국회의 정치 상황과 입법 절차 등이 미국과 다른 점을 설명하면서 오해를 풀고 관세 인상의 부당함을 설득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일 관세 효과 자화자찬에 친절은 끝났다며 으름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But even being nice about it, we've taken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여 본부장은 일요일인 현지 시간 1일에도 외부 접촉을 계속하며 이번 주 초까지 워싱턴에 머물 예정입니다. 미국 측 상대인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의談判은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미국도 한국과의 딜을 원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중심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경고가 대규모 투자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인 만큼 국익을 챙기기 위한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투기 억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쉽다면 왜 아직 정상화를 못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아침 SNS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서울 내 일부 매물이 나오며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가 실패할 것 같으냐고 적었습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시설을 정비하고 현 정부 출범 7개월여 만에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천을 달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정상화는 이보다 훨씬 더 쉽고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등 세제 개편 신호와 공급 확대 계획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 부지 공급 계획에 서울시가 반발했다는 기사에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 입장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을 추진했던 서울시가 태릉역 공급을 반대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한 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침을 SNS를 통해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이 전부 부동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라면 왜 아직 못했느냐며 정부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은커녕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주거난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언제는 집값에 대책이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불가능할 것 같으냐고 한다며 호통 경제학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도 기존 정책 재탕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 하나를 근거로 마치 부동산을 다 잡은 듯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SNS 정치에 무게감이 없다며 아니면 말고식 발언을 자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민감한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거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격이 없는 직접 소통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23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이재명 대통령. 이틀 뒤인 휴일에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잇따라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메시지를 하루 사이에 4차례나 게시했습니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최근엔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SNS에서 물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설탕 부담금이 실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느냐는 의문부터 이른바 우회 증세로 국민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당류 과사용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설탕 부담금을 담론으로 제한한 거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지적했습니다. 형식이 의견 조회이든 토론 제안이든 그 순간부터 시장과 정책 전반에 즉각적인 신호로 작동합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감당하는 책임 있는 통치입니다. 물론 투명한 국정운영 공개와 탈권위적 소통 행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또 필요한지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면 정책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이라도 잘 봐야죠. 하다못해 영 안 되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죠. 이 대통령의 SNS에 정책 화두를 바로 던지는 건 집권 2년 차를 맞아 속도감 있게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직접 소통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한 뒤 맞은 첫 주말,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다시 거리로 향했습니다. 일종의 세력 과시에 나선 셈인데 당권파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하겠다며 정면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공원 옆 도로가 한동훈 전 대표 측 지지자들로 꽉 찼습니다. 4개 차선을 메운 참석자들은 진짜 보수 한동훈을 지키겠다며 제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습니다. 깨끗한 한동훈은 반드시 돌아온다. 당 윤리위로부터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 권고 결정을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미 죽었고 윤어게인 당만 남았다며 지도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치 학살을 자행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과 조갑재 등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언론인도 집회에 참석한 가운데 친한계 현역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주 전 집회에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는 메시지를 냈던 한 전 대표는 공식 입장 없이 참석자들 게시글에 응원과 감사의 댓글만 남겼습니다. 직접 나서기보다 새 과시를 통한 간접 압박으로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이 같은 로우키 전략이 2월 8일로 예고된 토크 콘서트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연일 여론전 압박을 이어가는 한 전 대표 측과 달리 당권파는 적극적 대응을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전 대표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겸허히 경청하겠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단일 대우와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단합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대다수 당원들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대응 최소화 배경을 두고 원외 정치인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시간은 지도부 편이란 자신감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명을 만류하던 당 중진들이 막상 결정 뒤에는 관망세로 돌아선 점 역시 여유 있는 대응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이 의원 총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어 파열음을 완전히 잠재우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지난 2023년에도 정치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금필 씨 녹취 속 등장인물들에 대한 소환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 뻗칠지 관심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수사 전망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이른바 황금필 씨 속 녹취에서는 2023년 당시 민주당 의원 최소 7명과 보좌관, 당직자 등이 언급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시의원과 통화한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이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출마를 시도하면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한밤중에 제가 취한 상태에 있을 때 전화 걸려온 것에 답을 했던 것뿐이고 다음 조사 대상은 양모 전 서울시의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 전 시의원은 녹취에서 민주당 A 의원에게 부탁을 전하기 위해 양 전 시의원에게 돈을 잔뜩 줬다고 말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양 씨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 역시 김 전 시의원과 함께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로 조만간 경찰이 소환 통보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우선 김 전 시의원이 양 씨에게 건넸다는 수백만 원의 용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녹취에는 김 전 시의원이 A 의원에게 자신의 부탁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아깝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을 받은 주체가 그 시의원이었는지 전달자에 불과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단순히 수백만 원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더 받은 금액이 있는지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A 의원의 경우 공천 관련 부탁을 들어줄 위치도 아니었고 금품을 받은 일도 없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김 전 시의원 녹취에서 거론된 다른 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경찰 조사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자 자세를 낮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국회 위증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추가 소환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수빈 기자입니다. 쿠팡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첫 경찰 출석에 앞서 거듭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Thank you. 심야 조사에도 응해 출석한 지 12시간을 넘겨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Do you plan to leave Korea right away? Are you in communication with Chairman Bon Kim? 국회의원 질의에 동문서답하는 등 태도 논란이 있었던 국회 청문회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씨, 이 동시통역기 사용하시죠? 저에 대한 그 형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의 동서를 요청했고 중단하시고요. 동시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I will use my interpreter. Thank you very much.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로저스 대표가 이번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하지 않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TF까지 꾸리며 쿠팡의 여러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서자 강제 수사를 피하고자 낮은 자세를 보이는 전략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이 자체 조사를 벌여 증거를 없애고 피해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하고 산업재해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추가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로저스 대표가 다시 해외로 나갈 경우 당분간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는데 논란을 불식하고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공항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공항 구조물과 충돌해 폭발했습니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습니다. 3살 난 아이부터 팔순기념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 9명까지 설렘 가득했던 연말 여행은 한순간에 참혹한 비극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1개월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책임자 처벌 0건, 구속 0건, 자료 공개 0건, 진실은 단 한 줄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활주로 끝에 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국토부사나 사고조사위원회는 셀프 조사 논란 끝에 파행을 거듭했고 경찰도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수사에 진척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료로 움켜쥐고 책임 떠넘기식의 핑퐁 게임을 하는 동안 진실 규명은 무기한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차가운 공항 바닥에 친 텐트에 머물던 유가족 가운데 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국회 국정조사에서 수사 지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사조위는 사조위 조사를 하는 거고 경찰은 경찰의 수사를 하는 겁니다. 왜 방치를 했나? 수사 초점 1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거듭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하면서 경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에 설치된 수사본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하고 수사관과 전문가 48명을 투입한 겁니다. 전국 단위 수사 인력을 동원해 둔덕 설치와 관리에 부실이 있었는지, 사고조사 과정에서 축소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무엇보다 늑장 수사 논란과 유족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남해군 고현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이 민가로 번지지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대전 둔산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소파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 생필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어젯밤 9시 10분쯤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며 오늘 오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건물 붕괴 우려가 있는 데다 어두운 상태에서 시야 확보도 어려워 날이 밝은 뒤에 수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제 오후 충북 음성에 있는 생필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3개동을 태우고 21시간 만인 어제 정오쯤 꺼졌습니다. 최근 구룡마을에 난 큰 불로 주민 180여 명이 거처를 잃었습니다. 이재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천막을 치고 마을을 지키고 있는데요. 마을을 태운 불씨는 꺼졌지만 재개발을 앞두고 이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정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 큰 불이 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까맣게 타고 무너져버린 집터에는 스산함만 감돕니다. 춥죠. 말도 못하게 추워. 옷을 지금 5개서 껴 입었잖아요. 열을 입은 거예요. 이거. 지난달 16일 구룡마을에 난 큰 불로 집 120여 채가 불에 완전히 타버렸고 주민 180여 명은 거처를 잃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마련해준 임시 숙소가 있지만 주민들은 날이 밝으면 화재 현장에 세워둔 천막으로 모입니다. 불이 난 구룡마을입니다. 이재민들은 두꺼운 옷에 난로까지 피운 채 까맣게 탄 집터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헌바지가 하나 하고 위에 마이 하나 하고 그래가지고 갖고 나왔지.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주민들이 한파에도 천막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건 화재를 계기로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영 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분양권이나 토지 매입권을 요구하며 버텨온 상황. 하지만 SH는 이 같은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주한 주택이 대부분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간이 공작물로 분류돼 보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재정착 전까지 보증금 없는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도 감면해주겠다며 독려하고 있지만 이재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엄동설안 속 구룡마을을 태운 불씨는 꺼졌지만 거주민 이주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같이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경우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우에는 양형 요소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재작년 1월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씨는 사무실에 있는 초코파이 등 과자 1,050원어치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널리 알려지고 큰 비판을 받자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은 없었어도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검찰 쪽에서 선고유예 구형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위험 부담을 조금은 줄인 상태에서 선고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하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처벌 가치가 없는 범죄는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코파이 1,000원짜리 이런 건 왜 기소한 거예요? 이번
계기가 저희들한테도 이게 어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에 검찰은 식료품 같은 물건을 훔치거나 피해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다만 현대판 장발장처럼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등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아야 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일 경우로 한정됩니다. 장애인이나 수급권자 같은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일부러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 시 고의성 유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현지 시간 30일 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계기로 부분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좌초될 위기였던 연방정부 예산안이 처리 시한 직전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지만 2월 2일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며칠간 일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국방부, 재무부, 교통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은 이날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 패키지가 하원을 통과하기 전까지 관련 부처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중단되고 이에 따라 정부 기능의 약 4분의 3이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인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시민 2명이 총격에 희생된 폭력적인 이민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미네소타주는 물론 미 전역에서 학교와 상점을 닫는 시위로 커지고 있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겠다던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영장 없는 체포 권한을 확대하며 이민 단속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니애폴리스 도심 도로가 수천 명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시위대는 연방정부 청사 주변을 돌며 이민 단속 요원들의 당장 떠나라고 외쳤습니다. 맹추위로 얼어붙은 호수 위에선 인간띠로 SOS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폭력적인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는 미니애폴리스와 서부 LA는 물론 동부 워싱턴 DC와 남부 텍사스 등 미 전역 주요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하루 동안 학교와 직장, 쇼핑을 멈추자며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까지 동참했습니다. I came here to show support for the good people of Minneapolis who are basically standing up to growing authoritarianism, a fascist government. LA 구치소 앞에 몰려간 시위대는 혈액가스를 쏘는 경찰에 방독면을 쓰고 바리케이트로 맞섰습니다. 네브래스카주에선 시위에 나선 고등학생들이 트럼프 지지 깃발을 단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 단속 반대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CNN 앵커 출신 언론인이 연방요원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 이민 단속국 간부가 목설어 있는 교회를 생중계로 취재한 것에 대해 예배 방해 혐의를 붙인 겁니다. And I will not be silent. I look forward to my day in court. 시민 2명 사망 이후 긴장을 완화하겠다던 트럼프 행정부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단속요원 권한을 확대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을 때란 조건이 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등 전장에서 미군과 함께 싸웠던 덴마크 참전용사 수백 명이 코펜하겐에서 침묵 시위를 펼쳤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유럽 동맹국들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폄하하고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위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항의하는 취지입니다. 덴마크 참전용사 단체인 덴마크 제향군인 참전용사 지원은 늘 미국 편에 서왔고 미국이 요청할 때마다 전 세계 위기 지역의 모습을 드러냈다며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배신당하고 조롱당한다고 느낀다고 규탄했습니다.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 기업의 파나마 운하의 항만 운영권을 취소했습니다. 외신들은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트럼프 행정부의 돈로주의가 한층 강화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교역량의 약 6%를 담당하며 160여 개국 1,700개 항을 연결하는 해상물류의 동맥 파나마 운하. 특히 미국에는 가장 중요한 물류 경로이자 안보 거점으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연설부터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며 이것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낼 때도 동시에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겠다고 공언했습니다. To further enhance our national security, my administration will be reclaiming the Panama Canal, and we've already started doing it. 파나마 대법원이 최근 홍콩 기업 CK 허치슨 홀딩스가 보유한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가 된 항구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의 핵심 거점인 발보아, 크리스토발 항만. 이에 따라 CK 허치슨은 운하 양쪽 항구의 운영권을 박탈당하고 항만 시설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항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s puertos seguirán operando sin alteración y continuaremos sirviendo al mundo como el centro logístico de excelencia que somos. 미국은 파나마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반겼지만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며 중미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감소와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고히 하는 돈로주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국제 갈등이 심화할 때마다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로 꺼내죠.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공급망에 의존하는 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희토류 패권 전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산업의 필수 재료인 희토류. 17가지 원소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주기율표에서 부록처럼 떨어져 나온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21번 스칸듐, 39번 이트륨까지입니다. 네오디뮴은 전기차와 스마트폰 모터에, 어뷸은 광 케이블, 가돌리뮴은 핵 잠수함 원자로에, 터뷴은 LED와 음파 탐지에 사용됩니다. 희토류에 희귀하다는 이름이 붙은 건 광석에서 떼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광산에 황산 암모늄을 쏟아부어 희토류 금속 이온을 녹여내는데 희토류 1톤을 얻기 위해 광석 수천 톤이 필요합니다. 희토류 광산 옆에 폐수로 가득한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Ammonium sulfate inevitably will end up as a pollutant in your groundwater. It will burn the soil. It is environmentally it's a disaster. 중국은 희토류 독점 과정에서 네이멍구 주민을 비롯해 자국민 수백만 명을 희생시켰고 최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미얀마 역시 같은 환경 오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당시 겪은 희토류 파동 이후 바다로 눈을 돌려 지난달 시범 채굴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첫 해저 탐사를 마쳤습니다. 서태평양 공해 수심 5.8km에서 최대 3,100ppm의 고농도 희토류 채취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제성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원 안보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이런 공해상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해저 자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정된 희토류 채굴의 목매기보다 대체할 기술을 발전시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2030년, 40년까지 바이미너보 방산, 거기 생산력 5배, 플러스 중국을 제외하고 중소형 희토류 광산 20, 30개가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산업적으로.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중희토류는 넣지 않는 기술에 집중하자. 가장 쓰임새가 많은 연구자석의 경우 비싸고 구하기 힘든 중희토류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을 대폭 줄인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패권 전쟁 속 희토류를 확보하거나 희토류를 대체하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북한이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예고하면서 광명성절이란 명칭을 빼고 날짜로만 표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명칭도 사용 빈도가 줄고 있다는데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앞두고 경축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표기하던 광명성절이라는 이름 대신 그냥 2월 16일을 나타내는 날짜를 사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 가장 큰 명절로 각각 태양절과 광명성절로 불려왔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태양절과 광명성절보다 더 뜻깊은 명절은 없으며, 하지만 최근 들어 태양절이나 광명성절이라는 명칭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정권이 신격화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려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분석입니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감안해서 다소 좀 상황을 조절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대 세습에 이어 4대 세습까지 준비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업이 완성이 되고 또 김주의 4대의 세습 체제가 일정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 어떻게 보면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북한이 신격화와 우상화를 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우상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최근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농어촌 진료를 책임져온 공중보건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병사보다 2배 넘게 긴 복무기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복무기간 단축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건지소입니다. 이곳 내과진료실은 4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배치할 공중보건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궁여지책으로 화상 원격 진료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주일에 2번이 전부입니다. 특히 처음 진료받는 환자는 법적으로 원격 진료가 불가능해 의사가 있는 시내 보건소까지 나가야 합니다. 걸어서 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이랬는데 지금 없고 이러니까 그냥 여기서 올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시내 다니고 이러려면 상당히 불편하다.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의사를 한 명도 배치하지 못한 보건지소는 전국적으로 738곳에 달합니다. 전국 의대 출신 공중보건의는 2015년 2,200여 명에서 지난해 900여 명으로 10년 새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복무기간 부담 때문에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공중보건의 인력은 줄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중보건의는 37개월로 2배가 넘습니다. 의료 공백이 심해지자 최근 국회에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고 보건복지부도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의료계는 복무기간이 줄어들 경우 공중보건의 지원자가 9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복무 단축을 통해서 이 제도의 어떤 존속성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농어촌 의료의 마지막 안전망인 공중보건의 제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 부담금을 매겨 공공의료에 쓰자는 제안을 내놓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설탕과 술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리라는 강력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은 세금으로 건강을 지킬 것인지 서민 물가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더 강력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물가와 소득은 오르는데 세금이 제자리라 술과 설탕이 예전보다 사실상 더 싸졌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년간 맥주 가격이 하락한 나라는 56개국에 달하지만
비싸진 곳은 37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설탕음료의 낮은 가격 접근성이 비만과 당뇨병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Most of us agree that sugar is still a big public health problem. It's a factor in diabetes, in cardiovascular disease, in tooth decay, all sorts of health problems. So we should be cutting down on sugar wherever we can. 이미 효과를 본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도입 이후 아동 비만율이 눈에 띄게 줄었고 국민 설탕 섭취량도 10%쯤 감소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거셉니다. 가당음료와 술 소비가 많은 저소득층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입니다. Yeah, I mean, the big problem with these taxes is that they are regressive. They do hurt the people on the lowest incomes the most. 그러나 건강세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앞으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넘는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건 재원 1조 달러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국가의 정책 논란을 넘어 전 세계 만성질환 위기를 가격 통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국제적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올 한 해 한국 소설을 대표하는 원로와 중진 작가들이 앞다퉈 새로운 작품을 선보입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효과가 끝나고 다소 주춤해진 우리 문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넣을 걸로 기대됩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백산맥과 아리랑 등의 작품으로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정면으로 마주한 거장 조정래가 새 작품으로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사랑 이야기라는 게 작가의 귀뜸입니다. 80대 중반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마지막 장편 소설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올해 여름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글 쓰다 죽는 게 소원이라던 치열한 작가 정신과 러브 스토리가 만나면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작가는 항상 외톨이에요. 그것이 작가의 고독이고 실존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정신을 붙들고 수백 년 동안 작가들은 삶을 살다 갔습니다. (1990년대) 대표 소설가 은희경도 빛의 과거 이후 7년 만에 장편을 냅니다. 성격도 살아온 길도 모두 다른 60대 자매를 통해 노년의 삶을 그렸습니다. 사회에 대한 냉소와 삐딱함이 은희경 특유의 유머와 만나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관심입니다. 허유식 같은 것을 굉장히 신랄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돌파해 나갔다는 데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어떤 메시지라는 데 크게 공감했습니다. 우리 문단에 느닷없이 나타나 국호상 최종 후보에까지 오른 천명관도 10여 년 만에 장편을 내놓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한 소년의 성장기를 담았는데 전작 고래에 이어 어떤 파격을 선보일지 흥미롭습니다. 한강의 새 작품도 관심입니다. 2015년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2018년 작별에 이은 겨울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이 올해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0세, 8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여러모로 행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니 일단 앞으로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등단 50주년을 맞는 원조 베스트셀러 작가 인간시장의 김홍신도 오랜만에 새 책을 냅니다. 젊은 작가의 선두주자인 황정은, 영국 추리작가협회가 주는 대거상을 받은 윤고은, 국호상과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도 신작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거장과 중진의 잇따른 교환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이후 우리 문단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본진이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목표로 삼는 금메달 3개 이상과 종합순위 10위 진입을 위해선 아무래도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이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박지우와 쇼트트랙 이준서가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밀라노 현지 교민들과 총영사관 한인회 관계자들이 선수단을 크게 반겼습니다. 썰매 종목 등 선수단 7명은 코르티나 단페초에 도착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선수단에 가장 시급한 건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입니다. 6개 종목의 선수단 130명을 파견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이상, 종합순위 10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금메달 9개가 걸린 쇼트트랙에서 2개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그냥 2주 동안 시합이 계속 꾸준히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잘 준비해서 그날 최고의 퍼포먼스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여자 1500m 최민정과 남자 1500m 임종원이 우승 후보이고 남녀 계주도 금메달을 노립니다. 사실 첫 종목이 이제 혼성 종목인데 선수들 모두 좀 잘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서 저도 제 역할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갈수록 경쟁은 치열합니다. 캐나다 남녀 에이스인 윌리엄 단진우와 코트니 서로가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고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 에이스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중국의 린 샤오진도 무시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현재 남부에 약하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눈이 날리거나 또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낮에는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눈이 옵니다. 충청에 최고 7cm, 그 밖에 중부와 전남에는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1.2도, 서울이 영하 6.1도, 대구가 영하 3.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4도, 창원과 부산은 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리는 눈은 내일 오전에 그치겠고 이번 주에는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